네, 첫 번째 세션의 마지막 강연을 들어볼 순서입니다. 김준하 광주과학기술원 교수의 주제를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하 교수께서는 한국판 그린 뉴딜을 주제로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런 훌륭한 또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앞에서 디지털 뉴딜을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의 큰 축인 한국판 그린 뉴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크게 네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크게 예견된 우리 이번 사건 그리고 뉴딜에 대해서 그리고 국내외 뉴딜의 그 상황들과 그리고 그린 뉴딜이 앞으로 어떤 미래를 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코로나19는 예견된 재앙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우리가 보통 이 직접적인 원인을 바이러스가 야생동물로부터 전이가 됐다, 인수 공통 감염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작했던 부분은 우리가 그들이 살고 있었던 서식지를 건드리면서 어쩔 수 없이 야생동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이 사는 곳이 아무래도 따뜻하고 먹을 것도 많고 하니까 멧돼지 하나만 보더라도 산에서 내려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산림을 훼손하고 이 나무를 자른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런 현상들은 인간만이 이 야생 서식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저쪽에서도 안 넘어가나 보네요. 네. 기후변화라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던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저 삼각고리가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 삼각고리의 중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를 잠시 따져보면 인간 자체가 야생동물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후변화 자체가 산불이나 가뭄 그리고 홍수 등에 의해서 그들의 서식지를 또 쓸고 태우고 하면서 야생동물들의 서식지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바이러스 자체는 야생동물하고는 상관이 없이 잘 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야생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는 치명적인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기후 위기 자체도 누가 만들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시기가 됐고 그런 타이밍에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이 선언이 됩니다. 다음. 지난 100년 동안에 있었던 기후 변화 그리고 지구의 변화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온실가스는 20에서 54기가 TOE로 연간 증가를 했고요. 이산화탄소 농도는 거의 1.5배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해수면의 표면 온도가 거의 1도 이상이 올라갔고 그 안에 있는 용존산소는 떨어지면서 데드존은 증가하는 상황을 만들면서 어류뿐만이 아닌 식물까지 포유류까지 멸종위기 비율이 20%에서 70%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왼쪽을 잠깐 보시면 북극해 얼음 면적 자체가 거의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를 통해서 해수면이 거의 20cm 이상 상승을 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토양들이 20%가 불모지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기후 변화와 생태계 환경의 변화가 만들어 놓은 세상은 앞으로 50년 안에 6분의 1에 해당하는 인간 포함한 생물들이 멸종할 수 있다는 위기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 변화가 지속된다면 오늘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서 하는 이런 컨퍼런스는 더욱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코로나라고 하는 작은 미생물이 우리에게 준 교훈입니다. 경제도 힘들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 미생물이 주는 좀 더 거시적인 안목의 우리의 뭔가 부족한 점들, 첫 번째는 기후변화 대응 지수가
61개국 중에 거의 하위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깨닫게 했고요. 에너지 안보 지수는 OECD 36개국 중에 29위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에너지원을 수입하는데 90% 이상의 수입 의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에 실패했다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거의 1년 가까이 지속되는 이 상황에서 에너지원 수입이 중단되고 우리는 지금 이 컨퍼런스뿐만이 아니고 몸에 붙이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까지 사용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K 방역의 성공으로 전 세계의 선도적 리더십을 갖추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우리가 K 방역에 실패했다면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엄청난 패닉이 왔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3위를 전망하면서 기후변화 악당, 클라이밋 빌런이라는 단어를 불명예스럽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례 없는 코로나 위기이자 동시에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에너지 안보에서 취약한 구조가 경제와 직결되고 있다는 것 역시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기회였습니다. 다음. 그런 면에서 이런 위기 자체를 극복하는 벤치마킹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고, 첫 번째로 다음. 잘 아시는 이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을 예로 들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R자를 쓰는데요. Relief, Recovery, Reform이라고 하는 실직자에게 고통을 덜어주는 구제, 그리고 경제를 회생하고 금융과 산업 부분에 꽉 막혀 있는 제도들을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가 하는 성공적인 재건을 이룩하기 위한 국민의 합의를 도출합니다. 다음. 대공황이 시작되게 된 배경은 과잉 생산인데요. 이번 코로나19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는 과잉 생산과는 전혀 상관없는 생산의 중단으로 만들어지는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어찌됐든 이 경기부양 정책으로 수자원을 활용을 합니다. 수자원을 활용을 해서 댐을 만들고, 그 댐을 만들어서 수자원이 모여 있으면 그 모여 있는 수자원을 나눠주기 위한 관망을 만들고, 관망을 모아서 먹는 물로 만들 수 있는 정수처리장, 상수처리장을 만들고, 또 거기서 물을 나눠주기 위한 작은 관망을 또 만들고, 그 작은 관망들이 집에 수도꼭지까지 연결이 되는 이 물을 모아서 활용할 수 있는 전 단계를 산업으로 다시 재탄생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산업부흥법 등등에 해당하는 국회 재정에 해당하는 새로운 법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런 면에서 미국의 뉴딜은 수자원이라고 하는 국가가 반드시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를 해야 되는 수자원의 개념을 활용해서 자원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과정 중에 만들어진 산업을 이끌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공황을 극복했다면 이번 한국판 뉴딜의 자원을 모아서 공평하게 분배를 해야 되는 국가의 미션은 두 가지 자원이 추가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너지 자원이고요. 두 번째가 데이터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자원은 앞에 장병탁 교수님이 많이 설명을 해주셨고, 데이터 역시 이제 우리에게는 공평하게 배분을 해야 되는 국가의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에너지라고 하는 국민들이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자원, 이 에너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평하게 나눠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고민을 한 것이 바로 다음 한국판 그린 뉴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그린 뉴딜의 큰 부분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부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왜 에너지 전환이 필요했는지 국내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얼마 전에 10월 28일에 대통령님이 선언을 하죠. 넷 제로,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 말 그대로 대세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유럽이 선언을 했던 2020, 2020년에는
재생에너지를 20%를 사용하고 이산화탄소를 20% 감축시키고 에너지 효율을 20% 늘리겠다라는 그 원년입니다. 그래서 2020년을 탄소 후 문명에 대한 원년으로 지정을 하는데 올해 그래도 다행히도 대통령님께서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하겠다는 선언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위기의 해였고 기존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렸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유럽 국가들의 노력을 잠시 살펴보면은 유럽 전체가 370억 유로를 이제 그린 뉴딜에 투자를 하는 것과 동시에 독일은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재밌는 것은 중국의 등장인데요. 중국은 신인프라 구축이라고 하는 국가의 거대 사업을 던지면서 에너지 인프라에 우리나라 돈으로 47조 원 정도를 에너지 전환 부분에 투자를 하고 여러분 잘 못 느끼고 계시겠지만 현재 태양광 패널의 가장 많은 생산 국가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패널의 효율을 가장 높게 만드는 나라는 독일이고요. 우리도 역시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재생에너지 정책의 후발주자라는 부분에서 많이 뒤처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다음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미국의 그린 뉴딜 정책을 첫 번째로 던지고 내가 만약에 집무실에 나오는 첫날 파리 협정에 다시 가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큰 선언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에 미칠 영향들은 태양광 모듈,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에 해당하는 한국의 선도 가능성을 미국과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의 한국판 뉴딜은 탄소 중립 선언을 기반으로 첫 번째로 해상풍력단지와 태양광 패널을 활용하여 전기자동차의 보급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태양광 패널로 공공기관의 건물들을 한번 전기 공급을 해보겠다라는 것들과 제조업 중심의 공장들을 좀 더 스마트하게 바꾸고 제조업 중심의 공장들의 지붕이 되었던 건물이 되었던 태양광 패널 또는 재생에너지로 리뉴어블 에너지 재생에너지 100%를 생산하는 공장들로 RE100 선언을 합니다. 따라서 그린 뉴딜이 우리나라에 정확히 정착이 된다면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20년까지 30%의 재생에너지 사용률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전북과 광주와 전남 제가 있는 곳인데요. 이 호남 지역은 3020 플랜에 성공한 지역입니다. 물론 여기에 바이오 에너지와 폐기물 전환 에너지가 포함은 되긴 하지만 그래도 국가 전략상 3020 플랜을 성공한 지역이 있다는 것 역시 우리끼리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20 플랜이 성공한 지역이 있는 대한민국이라면 이번 그린 뉴딜을 통해서 충분히 미래 비전을 설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한국판 뉴딜의 첫 번째 원인은 코로나19로 시작한 그 뒷배경에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어서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거대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순환 경제와 친환경 캠페인 등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를 통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또한 기후 행동에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여는 것이고요. 그를 통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을 모아서 수자원이라는 것을 모아서 활용하는 단계, 과정 중에 생기는 일련의 산업들이 미국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모아서 새로운 에너지 전환에 의해서 에너지 전환으로 에너지를 모아서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 중에 역시 엄청난 일자리와 데이터를 모아서 또 데이터를 국민들이 사용하도록 만드는 그 과정 중에 엄청난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한국판 뉴딜의 가장 큰 철학인 사람을 잊지 않고 사람을 중심으로 가야 하는 취약계층이나 청년 그리고 자영업자들을 고민하고 고려하고 가야 하는 커다란 미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추가되고 진화하고 있는 지역균형 뉴딜이라는 부분에서 불평등의 해소 그리고 지역 사업, 지역의 상상력에 맞는 에너지 전환들을 도입을 한다면, 그래서 제가 저기 호남 아리 100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유는 현재 3020 플랜을 성공한 지역이기 때문에 100% 재생에너지 그리고 탄소 중립을 2050년이 아닌 개인적인 바람으로 2040년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야심찬 도전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것들이 합쳐져서 결국은 국가의 균형 발전과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포용적 성장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그린 뉴딜의 경제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그린 뉴딜의 인프라를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뉴딜 사업은 토목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토목 사업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토목공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 가지 인프라에 초점을 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동력원이라고 하는 태양광으로의 전환, 풍력으로의 전환이라는 부분, 동력원이 자연으로부터 온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수소에너지 등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동력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에너지 시장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여러분 탄소 발자국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탄소 발자국의 70%가 인터넷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포함한 인터넷입니다. 통신이란 얘기죠. 통신 쪽에 들어가는 탄소 발자국의 70%, 탄소를 그러니까 공룡처럼 만들어내는 산업이 통신 산업입니다. 근데 이 통신 산업을 재생에너지로 바꿔준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을 새로운 워딩으로 재생에너지 인터넷이라고 명명을 한다면, 재생에너지 인터넷이 줄 수 있는 탄소 중립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 뉴딜과 함께 가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5G 통신망과 데이터 탭이라고 하는 부분과 에너지, 이 통신 체계를 재생에너지를 바꿔주면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입니다. 운송 메커니즘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휘발유나 디젤이나 등등의 탄소 중심의 에너지원으로 가는 그런 내연기관 차들이 역시 또 탄소의 상당 부분을 기여를 합니다. 따라서 에너지 안보라는 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에너지 안보는 국경 내에 우리나라가 수입 국가가 아닌, 에너지원의 수입이 아닌 에너지원 자체가 국경 내에 있다면 국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재생에너지로 인터넷을 돌리고 자동차를 굴리고 하는 이 세 가지 인프라가 그린 뉴딜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다음. 미국에서의 소요 비용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학자의 계산이고 상당히 근거가 있는 자료입니다. 이 그린 인프라, 어떻게 보면은 그린 디지털 인프라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린과 디지털이 합쳐진 그린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연간 500조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미국은 만약에 이번 바이든 정부가 잘 끌고 간다면 20년의 계획을 세우리라라고 봅니다. 첫 해 10년, 앞부분 10년은 미숙한 탄소 제로라고 명명을 하고, 후발 10년은 성숙한 탄소 제로라고 하면서 일단은 시도를 하고 모자란 것들을 10년 후에 또다시 반복하더라도 다시 재생시키는 과정을 겪어서라도 이 탄소 제로를 성공시키겠다라고 하는 인프라 투자 비용을 연간 500조씩 20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계산하는 방법을 도입을 해보면 우리가 GDP가 한 12분의 1 정도 되는데요. 그게 연간 한 40조씩 우리도 20년을 투자해야 적어도 미국과 비슷한 디지털 그린 인프라가 구축되고 성공적인 탄소 제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현재 보고 계시는 것은 그린 뉴딜 투자 비용과 경제적인 효과인데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공 부분에서 환경 발전 효율 건축 수송 산업이라는 부분을
우리나라 이 기획자들도, 정책기획위원회를 포함한 기획자들도 미국이 생각하고 유럽이 생각하는 큰 틀에서의 그런 세 가지 인프라 틀은 잊지 않고 투자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결국 2030년의 기대 효과를 보게 되는데, 2030년에는 GDP가 1% 증가할 것이고 일자리는 적어도 100만 개, 그리고 수출은 한 120조 이상, 에너지 수입 대체로 40조 이상, 그리고 지방 재정은 17조 이상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예측을 해봅니다. 쉽게 그냥 한국판 그린 뉴딜 또는 한국판 디지털 그린 뉴딜이 보여줄 미래는 100조를 투자해서 2030년에는 200조를 환수할 수 있을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은 인프라의 대전환, 인프라의 대개조인데요. 이 대개조를 할 때는 항상 좌초되는 일자리와 좌초되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화석 연료와 관련돼 있는 석유 중심의 산업들은 앞으로 10년에서 20년 동안은 소프트 랜딩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만들어야 하고, 이 소프트 랜딩이 달성되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 안전망과 고용 안전망이라고 하는 한국판 뉴딜의 가장 기저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부터 그린 뉴딜과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뉴딜이 성공할 수 있는, 그리고 다시 석유화학 산업들이 성황을 누렸던 것만큼 그린 뉴딜 산업들이 성황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전략과 정책들을 잘 수립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그동안 누려왔던 산업화의 이 맛이 이 그린 뉴딜에 의해서 잠시 맛이 변할 수도 있고 그 맛이 바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화를 즐겼던 세대들이 우리 미래 후속 세대들에게 줄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린 뉴딜은 국가 정책상, 국가의 미래를 위한 방향상 반드시 해야 하는 국가의 새로운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